돼가지고 우리 김희곤 교수님 정년 퇴직하시고 아직도 중화 설비안전 진단 안전센터입니까? 이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점차 안 되네요. 지난번에 여기 뭐 여러 차례 여수 그다음에 전남대학 우리 점차 안 되네요. 김희곤 교수님 만나러 오셨지만은 더 이상 안 커져요. 오늘 또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서서 논문 발표를 하긴 했지만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특강 형식으로 하는 것은 드문 기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초대해 주시고 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전력 에너지 지금 이용 실태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서 이 에너지 관리를 하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 또 전력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여깁니다. 뭐 전기공학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빛과 힘 그리고 일 이게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에넬게오라고 하는 그리스 문자를 한번 써봤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자. 이게 뭐 전기를 하는 또는 설비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의 캐치프레이즈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죠. 제목은 전기에너지의 효율적 관리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신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최적의 이 에너지 관리 기법 그리고 설비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이 전기 절감 솔루션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보고자 합니다. 주된 부분은 우리가 전력 품질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학계에서도 전력 품질에 대한 이야기는 최근 한 10년 정도가 고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요. 한국전력에서 앞서 발표하셨지만은 아까 이 에너지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포인트가 지금 아주 많이 잡혀져 있고 전력 품질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심도 있게 아마 일부분에서는 연구가 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그 결과들 아직 발표는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용적인 이 전력 효율 개선 방법을 수학적인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어떻게 유도해 갈 것인가 그 방면은 각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핵심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연결 개선이라고 하는 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고적파 손실 저감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누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력 품질이 개선되고 궁극적으로는 설비 보호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와 그다음에 나아가서 생산 코스트의 절감, 그다음에 설비의 그 안정성 이런 것들을 현격하게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죠? 최적 관리 기법, 에너지 절감 솔루션이라고 하면 크게 보면은 전기에너지의 최적 관리 기법 중에서는 일단 그 전기 사용 실태를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그 획득되어진 데이터를 정밀한 에너지 분석 기법으로서 분석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주로 IoT 센서나 스마트 미터, 그 다음에 요즘 에너지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로서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하 관리, 이 피크 컷 이 부분은 아무래도 연간 또는 여러분들 설비 안정성과 직결되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피크 컷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하의 스케줄링을 통한 이런 최적화 운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설비의 안정성 확보 이것은 전기 절감 솔루션과 연결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설비를 가지고
어떻게 정설되어지는 설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 전기엔지니어가 갖는 공통되어진 문제라고 생각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낡은 설비들을 고효율 설비로 교체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는 이 고효율 모터나 변압기 이런 것들을 도입하자. 그 다음에 또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고 해서 ESS 있죠. 이거는 BMS와 연결되어져서 각 대학들에도 이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환하게 펼쳐지고 있는 AI라고 하는 거, AI 기반의 이 예측 보전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어떻게 수요에 긴밀하게 대응하고 이 부하 관리를 해 나갈 것인가, 이런 측면 더욱더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2018년부터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전력의 ERS를 중심으로 해서 연도별 각 중요한 기관마다 에너지 절감 목표율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되어진 한국전력의 경우에 있어서는 0.12%를 절감을 시작해서 지금 19년 0.2%, 2031년 목표가 1.0%입니다. 그리고 이때 연간 기본적인 투자 비용으로서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에너지 캐시백 제도 지금 개인 가정에 활용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년도의 주택 사용량에 주택에 있어서 전기 사용량 중심으로 해서 감액된 것만큼 여러분들에게 현금으로서 되돌려주는 이런 제도들이 있죠. 그 다음에 고효율 기기 보급 사업 해가지고 이건 플래카드들을 저도 유심히 여기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올해 각종 현장에서 보니까 이 플래카드들을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고효율 가전제품, LED 조명, 그 다음에 인버터, 변압기 등 저효율 기기를 대상으로 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전략 전문 기업에서 여러분들 에스코 사업은 잘 아실 거예요. 이건 한전이 직접 하거나 또는 이 대행사를 통해서 실행하고 있는, 여기에 연간 투자 비용이 대략 한 1,000억 원 정도 소모되어지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송변전 설비, 그 다음에 배전 설비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자되어지는 비용이 실제 만만치 않습니다. 엄청납니다. 그죠? 2038년까지 72조 8천억 정도 투자를 할 거고요. 배전 설비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분산 에너지원이나 그 다음에 노후화된 전력망 설비 교체, 그 다음에 최신 기술을 이용한 전력 손실률 점검을 위해서 약 10조 2천억 정도를 지금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00조 정도 단위가 들어가겠네요. 그죠? 지금 현재 DC 초고압 송전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게 약 500kV 클래스입니다. 직류 송전으로 지금 신가평 구간까지 동해안 여기 발전소 변환소가 나와 있죠. 그죠? 전력 변환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가스를 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민원 제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초기 당초에 계획되어진 것은 이게 16년 정도 됐으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서 민원이 너무 크게 제기가 되어가지고 우리 밀양에 지난번에 765 킬로볼트 이 송전선 건조하면서 굉장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 옆하고 같이 뭉쳐서 이 DC로 변경해가지고 운영하는 토에 이 지금 공사비가 6천억 원 이상 소모되어지고 이 기술 또한 지금 아직도 GE하고 협력해서 지금 재개발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준공연도는 처음에 26년 6월 정도 되어졌다 다시 수정해가지고 2007년 6월이 되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4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한국전력의 실제로 한번 선로 손실 실태는 어느 정도 되는가를 살펴본다고 하면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3.53%라고 하면은 좀 다소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2023년의 데이터를 보니까 3.51%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한국전력의 선로 손실이 매우 효율적으로 잘 관리되어져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선로 손실은 1기가와트급의 이 발전
소 한 대가 2.2년 정도를 가동시킬 만한 그런 에너지가 지금 19,000 기가와트 아워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소비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역수가 되죠. 그래서 손실의 주로 주 원인은 여기 I-자선 R이라고 하는 주울열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코로나 손실이나 기타 변압기 손실, 도체, 유전체 손실, 유도 손실, 그 다음에 와유 손실, 연피, 그 다음에 건조효과, 표피효과 손실 이런 것 등이 매우 다양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이런 데이터들을 한국전력에서 다 공개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한국전력에 있어서는 이 저감 대책을 지금 첫째 승합을 해보자라고 해서 765 아까 DC 50만 볼트 정도까지 지금 올리자 이렇게 지금 건설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대용량 송전 선로를 구축하자. 그 다음에 초고가 그때 DC 송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최신 변압기, 아몰포스 이 변압기 같은 이런 것들 비정질형의 변압기죠. 이런 것들 도입하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전력에 있어서 이 무효전력 관련은 대체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특별히 고조파라고 하는 부분, 이 고조파도 두 종류로 나누어 낼 수가 있습니다. 전압과 전류 부분이 있는데 전압은 대체로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게 IEEE 519 기준에도 매우 적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류 기준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게 왜 이런 값이 나오지라고 할 정도로 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엄청난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관리를 위해서 무효전력 보상 장치, 이거는 그 팩트 기술 기반의 스타콤, 그다음에 SVC 이런 것 등을 대대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죠. 주로 그 LS 산전이나 지금 효성 엔지니어링 같은 데서 개발한 이런 장비들을 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고도파 필터, 이것들도 대규모 전력 변환 시설에 적합한 이런 능동형 필터 이런 것들을 대입해서 쓰고 있는 편입니다. 고조파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전에 있어서의 부하에 있어서 이 고조파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 비선형 부하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력 변환도 이제 옛날에는 AC를 발전하면 AC 그대로 쓰는 줄 알았는데 AC를 DC로, DC를 AC로, 이것도 주파수도 우리가 60Hz만이 아니라 이게 수백, 수천 킬로와트 헤르츠까지 임의로 마음대로 지금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시대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선형 부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특별히 컴퓨터 같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전류 고조파 같은 경우는 60, 70%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서버라든지 LED 조명, 앞으로 이제 AI 데이터 센터 같은 거 들어서겠죠. 이것도 이제 그 중요한 고조파 발생원이 하나가 또 되어질 거예요. 인버터 같은 경우에도 고조파가 안 나오지 싶은데 인버터 같은 경우도 펄스 형태에 따라서 6 펄스형이냐 12 펄스형에 따라서 고조파 값이 굉장히 많은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용접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과거에도 고조파는 존재했지만 이만큼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이제 최초정밀 전자 전기 기기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고조파에 대한 피해나 이들 예측하지 못한 이런 고상들의 파급 효과들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식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고조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60Hz의 이 정수배 고조파만을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사실 암묵적으로는 인터하모닉스라고 하는데 그 간 고조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배 고조파가 아닌 이런 고조파들도 무수히 숨겨져 있다는 거죠. 아까 이것은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린 부분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도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선형부하와 비선형부하 아까 이런 차이들인데요.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도 그냥 자연적으로 증가해주면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전류라든지 전압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카트를 해가지고 펄스 형태로 또는 임의의 주파수 형태로 마음대로 전류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비선형 부하가 발생되어지는 패턴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조파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전력 손실을 크게 증가시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설비의 과열이나 수명 단축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냥 아까 우리가 단순한
정연파 자체에 기본파에 대한 손실보다는 이게 300 고조파가 되어진다, 500 고조파가 되어진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상상 못할 그런 이 고조파 발생열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그것들은 수명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장비를 크게 오동작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들이 의외에 이제 우리가 공진 현상이라고 하면은 주로 LC 공진 현상이죠. 이런 것들에 인해서 전류가 갑자기 증가한다든지 전압이 또 이상적으로 갑자기 증가하거나 다운이 된다든지 하는 이런 현상들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조금 수학적으로 어렵게 좀 표현한 부분입니다. 그 개요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전류에 어떤 시료값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기수차 고조파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본파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파 전류 성분에 대한 고조파 전류의 비가 여기서 말하는 이 고조파 전류 외율 THDI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디스토션 팩터라고 해서 실제 외율은 또 전체 전류의 시료값분의 기본파 전류의 시료값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DF라고 하는 디스토션 팩터는 이런 값으로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THDI가 예를 들어서 아까 이 퍼센트로서 나타나는데 심한 경우에는 100%가 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이게 1이다라고 하게 되면 DF의 외율은 50%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역률에 반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기본파 역률을 가지고 우리가 논해왔었습니다. 자, 다음에 전압외율인데, 전압외율 이거는 우리가 계속 측정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이 IEEE 519 기준에 충족하고 대개 2% 미만을 이렇게 상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만족하고 있다고 보는데 전류 고조파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심각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외열 부분 이것들은 의외로 변압기로 과열시킨다든지, 변압기 과열되면 변압기 용량이 줄어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사고 원인도 되어질 거예요. 변압기 수명도 단축시킬 겁니다. 케이블에 그 다음에 주열 손실도 크게 증가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 무효전력을 개선하면은 야, 이게 유효전력이 왜 줄어드는가 이런 반응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 많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장비 수명도 단축시킬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전선도 노화를 빨리 시키게, 산화를 시키겠죠. 그죠? 그래서 IEEE 519 2019년에 비해서 2022년도에는 이 규준을 상당히 강화시켰더라고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허용 완도가 69,000V 이하에서는 5% 미만으로 관리를 해라. 그 다음에 16만 1000V인 경우에는 1.5% 이하로 관리를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아직 세부 기준들을 한국전력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 같지 않도록 대개 한 1.5%, 2% 미만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류인 경우에는 좀 달라요. 이 경우에 제가 보니까 아까 새로 우리가 TDD라고 하는 개념을 또 나타내는데 총 수요 왜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는 전류 총 수요 왜곡의 허용 완도가 우리가 통상 그 단락 전류하고 최대 부하 전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11차 이하에 있어서는 5% 이렇게 되면은 우리 가정에서 공급받는 이런 전력들은 상당히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또 한국전력에서 데이터도 제공하고 있지도 않고 우리가 좀 알아내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20% 정도 레벨까지 이런 정보를 보게 되면은 이 비가 과연 우리가 뭐 어떤 15를 잡든 20을 잡든 간에 2%를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조파들을 사실은 뭐 수학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은 제가 집필한 뭐 전기전자 수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상호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하나로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통일적으로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불이역업소, 이거는 뭐 DC 성분과 그 다음에 정수차 고조파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
그런데 요거는 비주기적인 만약에 파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국 전력에서 공급하는 전력이 정연파 같지만은 엄밀하게 따져보면 전부 다 비정연파입니다. 그것은 본격적으로 풀이의 변환으로 가야 되는데 풀이의 변환이 갖는 또 문제점이 또 있어요. 이게 뭔가 한 구간을 기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점마다에 대한 그 고도파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 웨이브렉 변환에서 잠시 소개가 될 겁니다. 라프라스 변화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전력 시스템에서 이 과도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 아까 이 전력 계통을 나눴고 이게 사고가 났을 때 그 파급이 되어지면은 이 고장 전력의 계산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아까 이 베이스로 시작이 되어져야 될 겁니다. 이거는 미분 방정식을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대수 방정식으로 변환시키는 거죠. 그 오퍼레이터는 사실 똑같아요. S라고 하는 오퍼레이터인데 이게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예요. 아까 풀이의 급수나 풀이의 변환에서는 시그마가 0입니다. 이 오메가가 아까 N 오메가라고 하는 형태로 바뀌면은 그건 풀이의 급수고 그 다음에 이게 오메가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아까 강고도파까지를 포함을 하면은 그게 풀이의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프라스 변화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시스템에 뭐 이런 전압이 투입되었을 때 어떤 과도응답이 나타날 것인가를 판단하는 매우 좋은 척도가 되죠. 이들 전부 다 링크가 다 되어 있다는 이게 이제 시간대 그 각 시간마다 그 주파수의 특성이 어떠한가를 해석할 수 있는 이 웨이브렛 변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마드 웨이브렛인데 이게 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어떤 주파수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걸 시그널을 다 오버랩을 시켜보게 되면 거기에서 전폭되는 놈이 있고 축소되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파가 지금 여기서 보면 하나의 그래프 모양으로 되어지면서 이 저주파에서 이 고주파 형상으로 어느 정도 어느 시점에서 뛰고 있는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시각적으로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기법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전력 절감을 어떻게 할 건가 이제 되게 가닥이 잡혀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첫째 뭐 최대 부하를 관리해야 돼. 아까 피크 전력이라고. 그 다음에 부하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고부하가 있으면 이게 작업 시간이 어떻게 되면은 경부하 시간대로 조정을 해보자. 요거는 일반적인 테크닉이죠. 그 다음에 피크 관리를 또 해보자. 피크가 일어나게 되면 그걸 잘라보자는 거예요. 피크 카스 이 개념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EMS의 베이스를 하면은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에 전력 품질 개선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은 사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근데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전력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고효율 변압기나 LED도 똑같은 LED가 아니에요. 중국에서 나오는 LED, 중국산, 거기도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을 거예요. 대개 보면 그냥 220을 가지고 그냥 바로 이 전파 정류를 해가지고 약 한 300V가 넘죠. 그걸 가지고 뭐 2.5V 정도 되는 LED를 약 100개씩 이렇게 직렬로 바로 연결해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전압을 공급하면 불은 켜지잖아요. 근데 수명 오래 가지 못해요. 그 안에 보면은 또 커런트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 전류를 제한하는 그런 뭐 500원에서 한 700원 정도 되는 이런 컨트롤러도 쓰지를 않습니다. 반도체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열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증가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똑같이 불어넣지만은 이것들이 고효율 설비가 맞나, 고영률 장비가 맞나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모터 효율 등급을 제가 여기 참고로 내놔놨는데 이거는 뭐 인터내셔널 이피션시에서 국제 효율 등급에서 I1이 최고 낮은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I3 등급 이상으로 쓰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터도 하나를 쓸 때 어느 등급인가를 따져서 끄집어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직도 또 완전하게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특별히 아까 i5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전동기 용량이 크면 클수록 이 규제가 자꾸 이렇게 심한 쪽으로 기울어가게 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울트라 프리미엄급이 되었습니다. 전동기 자체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런 코일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도선 부하를 갖지 않으면은
이게 전기가 자기로 변하고 이게 회전 운동으로 그 다음에 토크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이 이제 ICT 기반으로 해서 이 전력 기반을 전력 절감을 하는 이런 기법들이 있죠.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일반 EMS가 아니고 이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하자. 그 다음에 IoT 센서를 이용하자. 이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량을 가지고 전력 품질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충분히 섭렵을 하자. 여기 지금 한국전력에서 제공하고 있는 중요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게 그 파워플래너라고 하는 데이터인데 그것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15분 간격으로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서 활용하기가 상당히 편리하리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AI, 머신러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 낭비 요인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최적의 운전 계획을 사전에 엔지니어들이 수립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현장에서 손쉬운 방법으로서는 이 역률 개선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효전력을 보상을 하면은 역률이 개선되겠죠. 그러면은 이 역률이 전력 절감이 되느냐, 유효전력은 감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믿습니다. 분명히 됩니다. 그리고 그걸 제가 수학적으로도 좀 더 정리를 다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설비 용량이 정대되어지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역률 개선이. 기존의 설비를 가지고 아까 그만큼의 에너지를 절감시켰으니까 나머지 다른 그 부대 설비들을 추가로 투입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전기 요금의 절감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조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크게 도움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고조파 저감 기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는 농동형 필터 APF라고 제가 소개를 해놨어요. 액티브 파워 필터 이런 것들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실제 뭐 적용 사례들로서는 농동형 필터 그 다음에 스타크홈 이런 것들을 해서 총 역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까 변이 역률도 있을 거고 우리가 기본파 역률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고조파를 포함한 이런 역률들 이 역률의 개념을 여러분은 이제 하나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기본파 역률부터 따져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파워 팩터라고 하는 이 개념은 고조파를 포함한 역률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총 고도파 역률이라고 하는 거 아까 DF라고 하는 유사한 개념을 썼는데 그것도 같이 살펴서 여러분들이 역률을 개선하고 이 필터링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뭐 앞으로 데이터 센터나 AI 센터 정말 엄청나게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사용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이런 제가 제안했던 이런 기법들이 아마 점차적으로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뭐 이거는 별로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지금 확산시키자라고 하는 현 정부의 정책이기도 한데 이게 사실은 전력 품질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왜냐고 하면은 태양광 발전이 사실은 DC 발전이잖아요. 그걸 AC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지만은 전력 조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전라도 이쪽 지방에 오니까 태양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 발전소는 대개 보면 오른쪽에 또 주로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전력계통은 우리 마치 인체와 같습니다. 어느 한쪽에서 이상한 형태의 그 전류나 전력이 공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 표가 시스템이 붕괴가 될 수 있는 이런 사태도 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나머지 이런 부분도 시간이 제가 많이 잡아먹은 것 같아서 제가 빼기로 하겠습니다. 자, 뭐 제가 결론을 내리자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전력 품질의 관리가 곧 전력 절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전력계통으로 시작했다가 주로 이제 지능저 시스템, 센서 및 메카트로니क्스 분야에 그 학문적으로 접근을 했고 지금 막상 나와서 저는 이거 생각할 줄 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연하게 이렇게 접하다가 보니까 야 이거 그냥 그대로 두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 전력 절감이라고 하는 부분 에너지의 무슨 새로운 이 고속도로 같은 또 사이드길 같은 이런 것들 하나 뚫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한국전기철강원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들어가서 이곳에서 기술을 새로 개발하고 이 단순한 장치를 통해서라도 전력 절감에 기여해보자, 이렇게 제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 오해를 많이 하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바는 여러분들 모두를 위한 것이고, 이게 우리가 모두가 힘을 내고 또 우리가 빛을 발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은 뭐 질문하시고 좋겠습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제가 거꾸로 누구 한 분을 찍어서 질문해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